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이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 건강권이죠. 특히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보건 의료에 대한 중요성과 의료 체계 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주 생명, 의료 인프라의 위기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부와 2부 대담로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1부에서는 지난 4년여간 소송을 마친 영리병원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오상원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으로 이 녹지국제병원 이야기가 나온 것이 꽤 오랜 시간 됐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원희룡 전 지사 시절에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이것이 줄줄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결과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리를 하기 전에 소송의 내용들부터 먼저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리죠. 네, 녹지국제병원 관련해서는 총 3번의 소송전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2건, 2022년에 1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예. 이제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2018년 12월 5일 이제 허가를 하게 되고요. 예. 이제 녹지병원은 이 녹지 측은 우리는 그런 조건으로는 이제 병원 개설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조건부 개설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19년 2월달에 제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또 하나 이제 녹지그룹 측에서는 이런 조건으로는 우리는 병원 개설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병원 개설을 허가한 지 3개월 이내에 또 병원 개설을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이 법적인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그 3개월 이 개설 허가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안 했기 때문에 개설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개설 허가를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게 2019년 4월 달에 있었는데요. 이에 반발해서 중국 녹지그룹 측이 또 제주도를 상대로 이제 2019년 5월 달에 소송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송이 한참 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2022년도에 갑자기 중국 녹지그룹 측이 이제 병원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좀 뜬금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이제 병원 장비들도 함께 좀 팔아버리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또 개설허가 취소를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그때는 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열고 청구 절차를 좀 갖춰서 2022년 작년이죠. 6월 달에 이제 개설허가 취소를 하게 되고 9월 달에 이 소송을 또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소송의 결과를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개설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녹지 측이 모두 다 승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완전한 영리병원을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었는데요. 1심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개설허가 취소 소송. 그래서 1심, 2심, 3심 모두 다 이제 이 녹지 측이 승소를 하게 되고 이제 개설 허가 조건,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 조건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이제 녹지 측이 승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2심, 3심은 모두 다 제주도가 이제 승소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는 이제 첫 번째 소송부터 녹지 측이 이제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이 영리병원과 관련한 좀 내용들이 조금 정리가 돼가는 상황이 되고, 하지만 이제 녹지 측도 억울하기 때문에 두 번째 소송 이제 2심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이 소송을 취소하는 바람에 이제 이 녹지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일단락 되게 됐습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아마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김태환 전 지사 시절부터 계속 이슈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녹지 측이 억울해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당연히 내 외국인 모두 진료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소송전으로 계속 이어갔던 부분이 있었고 사실 당초에는 그 제주도 측에서는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들도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패소도 있었고 그다음에 녹지 그룹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면서 소송전에 이제 끝이 나는 결과로 왔거든요. 근데 녹지가 왜 소송 관련해서 취하를 했을까? 그 부분을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녹지 그룹 측은 모든 소송에서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제 제주도가
잘못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이거는 법에도 없는 내용이고 이 제주도의 이 독단적인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요. 사실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법원에서는 제주도에게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거고요. 제주도 이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이 특허권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도지사의 재량권을 좀 인정을 해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녹지그룹 측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소송을 좀 취소하게 된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병원을 매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병원을 인수한 곳이 이 녹지국제병원에서 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들 리조트의 사업자가 이제 그 병원을 인수했는데 사업자와 중국 녹지그룹 측이 이제 우리들 녹지국제병원이라는 비영리 병원을 또 이제 그 자리에 개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세포 치료라든지 유전자 분석 그리고 항노화 뭐 국제진료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설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좀 있거든요. 국가가 하거나 지자체가 하거나 의사가 하거나 아니면 비영리 법인이 해야 되는데 이제 녹지병원 같은 경우는 민법상 외국 이 법인이어서 사실상 이제 개설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녹지병원을 인수한 곳은 사실 주식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비영리 법인이 아니라서 병원 개설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병원 개설은 준비하고 있으면서 좀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뭐 그런 준비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이런 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설이잖아요.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간의 행보를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분명하고 그러나 이게 지금 끝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돈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추측들이긴 합니다. 그 녹지그룹이 중국에서는 부동산 그룹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는 병원을 하겠다라고 들어왔던 부분이고 당연히 사업성을 보고 들어왔던 부분이었었는데 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소송전 이전에 영리병원을 좀 이렇게까지 오는 과정들을 보면 이거 꼭 했어야 돼라는 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을 추진하게 됐던 계기는 어떤 거였죠? 가장 큰 계기는 이제 제주특별법이라는 법에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이제 JDC라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공기업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좀 제주가 특별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특별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귀포 중산간에 이 좀 땅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라는 사업을 2008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 수년간 좀 이 사업자들을 찾지 못하다가 2013년경에 중국 녹지그룹 측이 여기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 1조 원 정도의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핵심은 뭐 이제 리조트나 호텔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는데 여기가 또 이 헬스케어 타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병원 사업을 사실 중국 녹지그룹 측은 하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투기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병원 사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병원 사업을 이제 강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원희룡 전 도지사와 말씀드렸던 사업 시행자인 국토부 공기업 JDC가 이제 중국 녹지그룹이 너네가 이 헬스케어 타운에서 영리병원까지 해라 이렇게 강요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실제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 논란이 한참이던 2015년에 도의회에 이제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헬스케어 타운에 헬스가 없어서 영리병원 사업을 중국 녹지그룹에 자기가 강요하다시피 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공문들이 좀 밝혀졌는데 이제 중국 녹지그룹 측에서는 자기들은 할 의사도 없었는데 원희룡 전 도지사와 JDC가 강요하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그래서 사실 JDC와 중국 원희룡 도지사가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영리병원 사업은 이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영리병원 사업은 사실상 없었을 것이다. 이제 영리병원과 관련한 이제 모든 지금 소송전들이 마무리됐는데 JDC와 원희룡 도지사는 좀 불필요한 논란들을 만든 데 대한 좀 책임을 좀 지고 도민들 앞에 사과의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 시절에 그 신의 한 수 때문에 잘 된 건 아닙니까 혹시? 실제 뭐 신의 한 수는 이제 나중에 자기의 이제 면피를 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원희룡 도지사가 강요하지 않았다면 영리병원 사업 자체가 없었겠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문맥상 강요는 아마 강권으로 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긴 한데 뭐 녹지그룹이 강요한다고 해서 중국처럼 뭐 공산당이 그걸 요구하는 부분도 아니니까 네. 본인들도 이게 돈이 된다 싶으니까 네. 들어왔던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나왔고 자,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 일단락이 되긴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영리병원 문제는 지금 제주특별법상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 제주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완전 삭제되지 않는다면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논란이 또다시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서귀포시 국회의원인 이성곤 의원이 2021년 9월에 이제 제주특별법 내에서 영리병원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지금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를 건 조직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주도입니다.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완전한 영리병원 삭제는 안 되고 이제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영리병원 제도를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국회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지금 계속 계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실제 지금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이제 경제자유구역법이 처음 출발을 했을 때는 이 국내에 정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이 정주 외국인을 위한 그런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영리병원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의료 상업화, 의료 관광 활성화라는 이런 민명을 좀 받으면서 수차례 법이 좀 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완전한 영리병원 제도로 바뀌었는데요. 사실 제주도의 주장처럼 외국인 전용 이 영리병원으로 두자는 거는 언제든지 이 정치인들이나 정권의 입맛에 맞게 다시 내국인 병원으로 돌릴 수 있는 병원을 하자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행히도 지금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라는 오영훈 지사가 제주도에 이제 이 수장으로 계십니다. 이제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빠른 법 개정 처리를 위해서 이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가 좀 의견서를 영리병원 완전 폐지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보수 진보 얘기 붙이기에는 좀 싫긴 한데 정치권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의료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리병원에 대한 조항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 자체는 다들 별로 내켜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현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해서 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산업 얘기를 하거든요. 의료도 산업처럼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은 키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공공의료에 묶여 있다 보니까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자,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칠까 싶은데요. 이 영리병원을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의료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료 자체가 상품이 되는 순간부터 병원비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영리병원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영리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되고 공공병원이 20% 정도 되는데 미국의 최대 단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건강보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보험에 이 개개인들이 가입하지 않으면 이 병원을 갈 수도 없고 병원비가 되게 비싸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건강보험 제도라는 아주 안전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제 국회에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쯤인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 개원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내에 영리병원 제도가 도입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니 약 80% 정도가 우린 영리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90%의
이 비영리병원들이 다영리병원으로 바뀌었을 때는 미국보다 더 엄청난 의료비 상승의 효과들이 있을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좀 슬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건강에 있어서는 생명에 있어서는 차별과 차이는 없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도 예. 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나라가 돼야 되는데 영리병원 제도라는 것 자체는 돈 없으면은 이 좀 생명권마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리병원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비슷한 논란은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네. 라는 말로 마무리 말씀 가름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에서는 영리병원 문제를 짚어봤었는데요. 이어서 제주생명, 의료 인프라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박형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양영수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집행위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직함이 굉장히 깁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그 공공의료와 관련된 얘기, 제주도의 그 의료 인프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간혹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례들을 보면은 과연 그럼 체계도 세계 최고 수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60대 환자 사망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산 위험에 처한 임신부가 한 330km 떨어진 전북으로 긴급 이송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게 도내 의료 인프라와 관련된 그 지적들이 나오는 지점이었었죠. 뭐 신생아, 뭐 중환자실 부족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고 현장에서는 그 의료 인프라와 관련돼서 체감하시는 부분이 더욱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십니까? 네, 뭐 사실 어느 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 시스템이 100%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에서도 응급 중증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예처럼 산모가 응급 헬기를 타고 지금 육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고령의 고위험 산모들이 많아지면서 산모가 출산 후에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내 종합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한 곳이 폐쇄가 됐습니다. 예. 의사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더 이제 제주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 관련해서 필수 의료 인력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 좀 우려되고 걱정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글쎄 우리나라 이제 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니 산모가 지금 그 육지까지 이송이 돼야 되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만큼 지역에서 갖춰진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 초고령 사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읍면동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저출산 문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제주 도내에서 의료기관과 이 공공보건의료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는 잘 돼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우선 초고령화 사회에서 그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질은 재활에서 많이 담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 이제 제주권역재활병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서구포 의료원의 이제 산후조리원은 이제 그런 공공 출산의 영역에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아까도 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위험 산모군이 지금 많고 그러면 안전한 출산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진료받고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공개 영역의 그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런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그 필요 부분들 확인되고 그에 예. 대한 도의 그 지원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인구 구조가 변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료 시스템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 가야 되는데 네. 거기에 맞게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부호들이 있는 모양이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지금 그 초고령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예.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생활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이 어려우면 시설에 가셔야 되거든요. 예. 그럼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이제 가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 70, 80 이상의 이 고령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예.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최대한 자기 동네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치료받고 다시 집에 가서 도움을 받으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왕진을 다녀야 됩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이 가정간호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준비들이 지금 아직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우리나라 제주도의 의료 시스템,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잘 대비가 되어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영역이 의료 분야에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국가가 더 많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예. 민간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몇 가지 떠오르는 법들도 있긴 한데 네. 뭐 다 반대로 인해서 통과가 안 된 법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의료와 관련해서는 좀 생각들이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자, 우리 제주로 다시 또 이야기를 조금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도 노력을 안 해왔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 병원에서 해결을 못 해요. 그리고 외부로 자꾸 나가는 사례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비단 응급 환자뿐만 아니라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원정 진료를 가야 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제주도민들이 그 빅5 병원의 원정 진료를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다만 제주도에 진료 영역이 없어서 선택의 여지 없이 올라가야만 되는 이런 문제는 예.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제가 들었던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예.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었을 때 그럼 제주 지역 우리 도민들은 과연 그럼 삼국종합병원의 어떤 진료 영역에 진료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못 받는다. 예.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그러면은 뭐 당시 많이 이야기됐지만은 공공의료에서 그 공공성 있는 상업종합병원이 제주도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빅5라는 얘기하셨습니다만 네. 병원을 이제 그 큰 병원 얘기하시는 거죠. 네. 서울에 있는 맞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 병원들에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뭐 심리까지 막을 수 없다고 치더라도 네. 제주 도내에서 진료 과목이 없어서 가는 사태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종종 그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만은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 우리 제주도민들이 훨씬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인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 뭐랄까 빅5 병원을 찾아갈 정도로 진료 과목이 좀 부족하고 의사가 부족한 현실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단장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 서울에 있는 대형 그 종합병원과 네. 제주도에 있는 병원의 이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예. 객관적으로도 부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수준의 차이요. 예, 질적 수준의 차이, 진료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고 예. 차이에서부터 이제 비롯되는 문제인데, 예. 근데 사실 이 차이는 100년 전에도 있었고 50년 전에도 있었고 예. 지금도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제주도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그 차이를 우리가 줄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들이 저기는 이제 뛰어가면서 보다 더 발전하고 있는데 예. 그럼 최소한 제주도는 그 정도 속도로는 뛰어가야 된다. 이걸 걸어가는 수준으로는 앞으로 더 벌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걸 위해서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는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대목에서 지금 더 왜 서울을 더 쉽게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주도에서 항공편이 훨씬 더 많이 늘었고요. 예. 그다음에 도민들도 민간 그 실손보험이라고 하죠. 민간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제 보상받는 게 훨씬 더 쉬워졌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전보다 더 서울에 쉽게 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좀 결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은 게 지금도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 언론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들도 지금 그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서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굉장히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의료 인프라에 대한 균형 발전 정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와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시는 지방 국민들도 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 보험 인프라의 확대가 그 서울로 가는 그 의료 인력 인구를 좀 늘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KTX가 개통이 되면서 더 쉽게 많이 몰린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항공교통이 좀 확산이 되면서 그 부분도 좀 많이 들었군요. 근데 그만큼 또 좋은 의료 환경과 인력을 찾아간다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법으로 예나 지금이나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공의료입니다. 이걸 다 민간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공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부터 잠깐 짚어보고 나서 그 부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단장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면요. 공공의료를 이제 우리가 개념을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설립 소유의 주체가 공공이냐, 국가나 공공기관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아니면 민간이냐에 따라 나누는 접근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예를 들어서 응급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데 민간과 공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건강보험에 의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진료의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그걸 다 공공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이제 중증 응급 의료와 관련해서는 설립 주체보다는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적절하고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역할과 기능. 또 이게 실질적으로도 그런 게 제주도 같으면 중증 응급 환자를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나머지 60%는 제주도민들도 도내에서도 민간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모두 포함해서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개념을 포함시켜서 생각하고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의료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 그다음에 민간의 역할이 있고, 그것을 역할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제주 실정에 맞는 그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뭐 그런 역할의 배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소통, 노력,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주도의 이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면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그리고 제주곤역재활병원, 그리고 제주대학교 병원이 있는데요. 그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이제 제주도가 출자 출연한 제주도의 관리 감독을 받는 병원이라고 한다면은 제주곤역재활병원은 서귀포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는 있지만은 어떤 그 주인, 어떤 책임의 그 주체가 없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뭐 제주대학교 병원은 많이 알다시피 이제 교육부가 이제 관리 감독되는 주무부처의 이제 병원이다 보니 서로 간에 이제 공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한 방법이나 도민을 위한 어떤 제주 지역 공공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구조 자체가 지금은 원활치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도민의 건강과 이제 공공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이제 대화의 장, 그 저희는 이제 공공의료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보건의료 정책에서 이제 공공의료 협의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되고 앞으로도 이런 대화와 그리고 제주 지역의 도민들의 공공의료의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이야기들이 그 협의체를 통해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얘기 듣다 보면 궁금해지는 건데 그 외에도 여러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병원들 외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큰 병원들 몇 군데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께서는 사실 그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간 병원들, 뭐 예를 들어서 한라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에는 지금 그 공공의료를 위한 그 소통 체계에 대해서 강요할 수가 좀 없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그 법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국가가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센터는 공공의료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라병원 같으면 국가 지정 센터들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조금씩 작은 센터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주도민들이 그런 약간의 이제 그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저희 대한민국의 그 제도가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와 그리고 건강보험 당연 지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서 혼돈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만큼 제도적인 부분이 잘 돼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국가 정부가 그리고 도가 그 많이 역할을 못했을 때 민간에서가 그 역할을 많이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저도 항상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 시민들께 여쭤보면 그 동네 병원에 대해서 민간 병원이라고 인식들을 하시는데 큰 병원은 다 저건 공공병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다만 그건 이제 우리 제도가 만들어온 좀 좋은 사례인 것이지 일단 민간 병원은 뭐 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설립 주체는 그래 이제 그렇지만 그들도 이제 그 비영리 법인이죠. 대부분 다 비영리 법인으로 지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영리법인 허용 안 하는 부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영리병원 관련된 얘기 실컷 많이 했는데 자 지금 의료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있는 자원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주 도내 일단은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주대학교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을 했던데 이거는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지정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그 정부에서 상급 종합병원 지정할 때 권역이라고 하는 거를 묶어서 권역 안에서 경쟁을 1차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는 서울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평가 항목은 무조건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에서 상대 평가 점수가 높은 데가 우선 지정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 대학교 병원이 서울에 있는 대학 병원들, 대형 병원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 지정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사실 아직 밀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종합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제주 권역으로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언제 어떻게 될 거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권역을 분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제주도에 있는 종합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전망은 그럼 별로 안 좋게 보시는 겁니까? 이렇게 사실은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높지는 않은데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많은 후보와 당선인들이 그 제주 지역의 이제 상급종합병원의 필요성과 이제 실천 공약을 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고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분명 의지 있게 좀 실천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약 잘 안 믿는 편인데 관광청도 안 오잖아요. 근데 뭐 약속은 했으니까 그걸 믿어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글쎄 정부와의 소통 속에서 좀 보이는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진짜 의지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정부의 의지를 떠나서 공약이었고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그 요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요구를 계속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현 정부 당국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 정치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주도의
이 상급 종합병원을 허용해 주는 것과 같은 정책 조치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제주도와 제주도에 있는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는 당위성, 그 공감대는 뭐 전국민이 다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대신에 그 말씀대로 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지 잊혀지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여론을 좀 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의료는 현실이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얘기 나누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료 체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설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 의료 인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제주도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 의료 인력들을 구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좀 어떨지 궁금한데. 사실 병원이라는 현장이 24시간 365일 환자를 돌봐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럴수록 정말 고년차의 고숙련대 보건의료 인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네, 현실은 좀 그러지 못하고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한 많은 그 대체 방안들이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병원은 이직률이 가장 높은 아주 높은 현장입니다. 정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지금 현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로 뭐 간호사나 아니면 보건의료 인력들이 보건의료 인력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라든가 특히 가장 힘들어하는 이제 야간 근무에 대한 야간 근무 후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준다는 것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문제가 좀 많잖아요.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현장에 맞게 좀 개선이 되어야 많은 이제 보건의료 인력들이 그 이직률도 줄고 그 현장에서 고숙련 그리고 되어 있는 인력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주도 차원에서 이제 보건의료 그 지원 조례가 있는데 현장의 그 목소리와 현장의 어떤 현실에 맞는 그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다는 것은 아까 처우 개선 얘기하셨는데 제주도의 의사 혹은 간호사 의료 인력들이 부족한 거는 처우 문제와 관련이 많습니까? 그 특히 이제 간호사 같으면 그 신규 간호사 기준으로 서울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주는 병원보다 평균적으로 한 1,500만 원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급여 문제가 특히 간호사 인력은 그 급여 차이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가게 되면 보다 더 많은 경험과 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도시 생활에 대한 이 긍정적인 메리트 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주도 차원에서 도내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그 인센티브 차원의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의 인력 관련해서는 의사 수 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일하고 있는 의사 활동하는 의사 수 자체는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종합병원에 일하는 의사들이 이직하는 의사들이 많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이 뛰어가는 서울의 큰 대형병원 쫓아가려면 의사들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어렵다. 보유가 어렵다. 이제 이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확보와 보유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단은 급여와 간접적 지원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일할 수 있는 일할 의지가 있는 의사들을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내느냐.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었잖아요. 근데 실패했던 원인은 사실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반대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신규 인력을 4,000명을 늘린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이 무엇이냐와 관련해서 그때 이제 의사들이 좀 과격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좀 제가 요청하고 바라는 거는 합리적인 수준의 정원, 근거 있는 수준의 의사 정원을 늘려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지난 정부 때 벌어진 것 같은 일은 없어야 되고
있도록 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더불어서 좀 성급하게 추진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네. 이제 그게 아까 얘기하셨던 그 현장의 현실 같은 것들을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그 서귀포 365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죠. 민관의 협력병원의 의사를 계속 못 구하다가 이번에 겨우 한 분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설이 있어도 근데 지금 현실상으로는 의사들이 안 오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렇죠. 예, 이게 단기적인 해법을 좀 찾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이 보완 방법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예. 지금 의사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 말씀하셨던 급여가 될 것 같고 급여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택이나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너무 이제 과거 용어긴 합니다. 예, 하여튼 간접적 지원 예. 정책이나 방안도 적극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많이 여쭤봤었고, 자, 우리 제주도의 그럼 의지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옮겨와 보겠습니다. 이건 뭐 의료라는 것이 뭐 지방 정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상호 유기적으로 다 엮여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민간까지도 같이 참여를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도가 올해 8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발표했고요. 오영훈 도정에서도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출범한 지 오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하기엔 좀 이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생각을 좀 여쭤보도록 하죠.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일단 환갑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의지가 보이는 거는 도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라서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도민의 의견 중에는 그냥 좋은 공공의 한국병원이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예.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면 제주에 지금 현재 있는 병원 중에 어떤 병원이 뭐 제주학교병원 신청했으니까 제주학교병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상급종합병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삼남의 이제 서귀포 지역은 서귀포 의료원이 지금 500병상 규모로 이제 변화하면서 그 서귀포 지역을 이제 관할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제주시권에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예. 서부 지역과 연동 노영은 이제 한라병원이 많이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부 지역, 구도심권, 아라동이 포함되어 있는 이쪽에서의 이제 공공의 종합병원이 신설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최소한 그런 고민까지 함께 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돼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우린 지금까지 이제 제주도와 서울의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 간 의료 차이, 인프라 차이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단장님께서는 지금 이 오영훈 도정의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예, 의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의료와 건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의료와 건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의료와 건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정책의 뼈대가 국가가 하는 거를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열심히 따라서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건의료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돈을 쓰는 거는 건강보험과 관련돼서 도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의료기관에 지급을 해주는 돈이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예. 실제 보건의료 정책이나 아니면 공중보건 지방자치단체 제주도 예산 중에서 보건의료 예산은 1.5%가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작은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향후 이제 거의 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그리고 제주도 독자적인 정책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지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뭐 좋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 나가겠다는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의지 자체에서는 높게 보는데 아까 그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추가를 더 고민해야 되겠죠. 추가를. 왜냐하면 상급종합병원이 있고 나머지 이제 세 군데 종합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군데가 비어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설과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데 것이 지금부터 고민이 되고 준비해야 된다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의지를 받쳐주는 게 사실은 돈이잖아요. 비용이 있어야지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지방 재정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 좀 더 많이 있어야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필수 의료 지원 대책과 같은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후보로서 당선인으로서의 그 제주도민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공약 실천과 더불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원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하고 그 모습들에 대한 요구를 제주도민들이 계속 해줘야. 분명히 이제 실천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그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검찰총장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얘기를 들으시면서 서울과 지방의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뭐 사법개혁 관련된 거나 아니면 언론개혁 관련돼서 보여주는 이 단호한 조치들이 보건의료 관련돼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원래 공약에 제시하셨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인프라와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기본권이잖아요. 이 건강권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부분인데 지역 간의 아직 격차가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서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좁혀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제주 지역 내에서 어떻게 이 의료 인프라를 좀 확충해 나가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제주 도내에서 병원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인가가 우리 앞으로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요. 두 분께서 도내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단장님부터요. 네,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에는 보다 더 규모가 커지고 보다 더 시설이 큰 병원에 첨단 장비와 인력 그리고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세분화된 전문 인력이 집중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 데는 대체로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가 서울과 같은 속도로 쫓아가기 위해서는 이 전문화된 집중화된 종합병원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이냐, 키워갈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 어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공공의료 그리고 그 국가와 정부와 그리고 도가 책임질 수 있는 관리 감독하에 있는 그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커져되고 강화된다고 보는데요. 작은 예로 지금 국내 최초 민간협력의원이 이번에 다행히 이제 그 일할 수 있는 분을 찾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몇 차례 그 난항을 겪는 동안에 고민됐던 지점들은 왜 그렇게 그 오지 못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야간과 주말을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전제 조건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그 서귀포 지역의 서귀포 의료원과 그 제주권역재활병원 그리고 제주대학교 병원이 그 뭐 요일이면 요일 아니면 어떤 섹션이면 섹션 안에 그 전문 팀을 이용해서 그 전문 그 진료팀이 그 파견돼서 좀 진료를 볼 수 있는 부분 환경들을 만든다면 그것 또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좀 많은 다양한 성들을 열어놓고 좀 공공의 영역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꼭 필요한데 그럼 그 의료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그 부분도 좀 고민이시라는 부분인 거죠. 참 의료라는 것이 간단치가 않고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모이면서 좋은 방안들 찾아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픔은 참 서럽습니다. 그런데 아파도 갈 곳이 없고 의사가 없다면 서러움을 넘어 지역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지향하고 있는 도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의료복지의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이슈 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